하루 심리 공부 신고은 지음 출판사 유유 1월 31일 행복 기준점 노력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행복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강렬한 사건으로 아주 행복해지거나 아주 불행해지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결국 기분은 일정 수준의 상태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저마다 유지되는 행복의 기준점이 디폴트 값처럼 정해져 있다는 얘기다. 기질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건에 대한 정서 반응이다. 똑같은 사건에도 아주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이를 보면 행복 역시 기질의 영향을 받는 셈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없어도 늘 웃으며 기분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분이 바닥을 치는 나날을 보낸다. 아니, 유전적으로 행복할지 말지가 결정된다면 행복을 차지하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성격이 기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듯 행복도 기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누군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행복 기준점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기질에 맞춰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그 안에서 가능한 만큼 행복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행복은 타고난 기준점을 중심으로 오르락내리락한다. 그 변동폭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과 의지다. 의지로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마땅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2월 3일 몰입 30분 이상 달리다 보면 뇌에서는 고통을 감소시키려고 엔도르핀을 방출한다. 이는 헤로인이나 모르핀을 투약했을 때처럼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달리는 사람은 도가니가 마르고 닳도록 뛰고 또 뛴다. 이처럼 달리는 행위에 빠져드는 상태를 러너스 하이라 부른다. 심리학자 칙센트 미하이는 러너스 하이처럼 무언가에 흠뻑 빠지는 심리적 상태에 몰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과업을 수행하다 보면 온 마음과 에너지를 쏟으며 몰입하게 될 때가 있다. 무아지경 상태에 빠져 내가 과제를 하는 건지 과제가 나를 삼키고 있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도 망각하여 벌써 이만큼이나 지났나 싶은 상황이 찾아온다. 몰입은 전문가의 특별한 활동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거나 문서 작업을 하거나 청소를 할 때도 몰입에 빠져들 수 있다. 나는 어제 정부 지원 사업에 제출할 서류를 수합하다가 몰입 상태에 빠졌다. 정부24, 워크넷,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온갖 사이트에서 인증을 받고 보안 프로그램을 깔고 서류를 받는 과정에 압도되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4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평온한 상태가 행복이라지만 몰입에 빠져 무언가를 완수하고 나서 느끼는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경이롭다. 2월 5일 경험적 구매 300원이면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을 수 있던 시절 1,800원짜리 브랜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나를 한심하게 여기며 그 돈을 모아 가방이나 바꾸라고 잔소리하던 언니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근사한 가방을 들고 다니는 언니보다 행복했다. 달콤한 경험이 주는 행복이 내 마음에 오래오래 남았기 때문이다. 물질적 구매는 실물이 남는 것을 구매하는 것이고 경험적 구매는 체험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소유는 행복을 보장할까? 심리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행복해지는 방법은 같은 값이라면 물건보다 경험을 구매하라는 것이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안부를 잠시 묻지만 사실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슬슬 분위기가 좋아지면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한다. 맛집에서, 여행지에서, 영화관에서 있던 일, 심지어 그날 유치하게 다투던 일까지 떠올리며 추억을 소환한다. 작년에도 분명 했던 이야기지만 또 해도 재밌다. 아마 내년에도 또 할 것이고 또 재밌을 것이다.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으로 다가온다. 부정적인 사건마저도 지나고 나면 추억이다. 그러니 같은 돈으로 물건을 사는 대신 추억을 산다면 행복은 더 오래 머물 것이다. 물질은 이내 지루해진다. 그러나 경험은 우리를 매일 그날로 돌려놓고 영원히 남아 행복을 선사한다. 2월 9일 파국화. 대학 시절 컨디션 저조로 2과목에서 B+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렇게 최악의 점수가 아님에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파국에 치닫는 상상을 했다. 성적표에 낙인이 생겼으니 이를 어째. 취업도 못하고 돈도 못 벌 테니 결혼도 못하겠지. 다 늙도록 가족도 없어 결국 의지할 데 없이 대전역에서 생활하는 노숙자가 될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난다. 멘탈이 어쩜 그렇게 한없이 약했는지. 지금의 나는 성적 증명서가 단 한 번도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하며 즐겁게 잘 살아가고 있다. 시험 한 번 망쳤다고 인생 완전 종쳤다고 믿은 나처럼 때로 우리는 사소한 사건 때문에 인생이 엉망이 될 거라고 과장되게 해석한다. 이와 같은 인지적 왜곡을 파국화라고 한다. 인생이 하루아침에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을까? 생각처럼 쉽지 않다. 모든 일에는 흐름이 있다. 파국은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고 그 지경이 되기 전에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번 찾아오기 때문이다. 가끔 넘어지겠지만 결국 우리는 털어내고 다시 일어나 바른 길로 걸어 나갈 것이다. 불행한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는 나에게 반박하자. 그렇게 된다는 증거 있어? 정말 그렇게 되도록 손 놓고 있을 거야? 나를 믿자. 나는 결코 내 인생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 3월 11일 자기 통제. 살을 빼겠다는 다짐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나의 다짐이 배부를 때만 유효했기 때문이다. 배고플 땐 먹기 바빴고 배가 차고 나서야 미래가 보였다. 자기 통제력은 미래의 보상을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능력이다. 내년 여름 날씬한 몸매를 위해 당장의 떡볶이를 참아낼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을 위해 당장의 졸음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 말이다. 그렇다면 자기 통제력은 어떻게 높일까? 자기 통제의 기본은 에너지다. 에너지가 없으면 통제력도 잃는다. 감정을 억누를 때,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 아프거나 쉬지 못할 때, 힘들게 고생할 때, 굶을 때 에너지는 소진된다. 고갈된 상태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결심은 쉽게 무너지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배가 부를 때만 다이어트를 다짐했던 이유는 먹어야 통제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다. 그러나 이대로 포기하긴 이르다. 심리학자들은 자기 통제력을 근육에 비유한다.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다고 말이다. 근육을 키우려면 수준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한다. 5kg 덤벨로 시작해야지 처음부터 40kg을 들 순 없지 않은가. 쉽게 해낼 수 있는 가벼운 목표는 자기 통제 근육을 늘리고 무거운 목표를 이루는 기초 체력을 더해줄 것이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통제는 무엇인가? 나는 떡볶이의 마지막 떡 한 개를 남기는 것부터 시작하려 한다. 3월 12일
정신적 시뮬레이션. 꿈을 선명히 그리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 긍정적인 상상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주의할 점. 상상의 대상이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어야 한다. 심리학자 테일러의 연구팀은 성공에 대한 상상이 가진 힘을 확인하려는 실험을 진행했다. 한 집단에는 이루고 싶은 목표를 상상하게 했고, 다른 한 집단에는 목표 달성 방법을 상상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한 집단은 아무것도 상상하지 않게 했다. 그 결과 목표에 초점을 맞춘 참가자들의 성적은 아무런 상상도 하지 않은 집단보다도 낮았다. 반대로 방법을 상상한 참가자들은 유의미하게 높은 성적을 얻었다. 목표에 대해 상상하는 것을 결과 시뮬레이션, 과정에 대해 상상하는 것을 과정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다. 결과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과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기 마련이다. 근거 없는 낙관과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는 오히려 노력을 방해한다. 막상 마주한 번거로운 과정에 압도되어 원래 실력보다 못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너는 분명 큰 사람이 될 거야. 주위의 기대 속에 어릴 때부터 자신이 뭐라도 될 거라고 믿었던 지인 K가 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너무 믿은 나머지 노력 없이 살아왔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것은 별 볼 일 없는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한 초라한 자신이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실수를 뉘우쳤다. 이제 자신의 상상을 미래가 아닌 미래로 가는 과정으로 돌린 K의 앞날에는 어린 시절 어른들의 주문처럼 밝게 빛날 일만 남았다. 5월 15일 자기 제시. 강의를 요청한 업체의 무례하고 무례한 요구에 불쾌했던 날이 있었다. 밤이 되었고 종일 그 일을 곱씹던 나의 감정에 불이 붙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솔직한 마음을 담아 메일을 보냈다. 쏟아내고 나니 기분이 풀렸다. 그러나 한숨 자고 나니 이성적 판단이 시작되었다. 감정적으로 굴었던 어제의 모습이 부끄러웠다. 급히 보낸 메일함을 확인했다. 다행히 상대는 아직 메일을 읽지 않은 상태. 급히 발송 취소 버튼을 눌러 나의 이미지를 지켜냈다. 우리는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형성하고 싶어 하는데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상적인 인상을 만들어 놓고 착한 나, 친절한 나, 성실한 나. 그 인상이 유지되도록 기준에 걸맞은 행동을 한다. 이를 자기 제시라 한다. 자기 제시의 부작용은 연애 상황에서 발생한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먹고 싶다는 음식을 힘들게 구해주고 필요한 자료를 어렵게 찾아준다. 새벽에 함께 조깅하고 장거리를 데려다주는 일도 어려움 없이 해낸다. 그러나 두 사람이 친밀해지면 잘 보이려는 마음보다 편안하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 자기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다. 상대는 이 모습을 오해한다. 자기 제시했던 모습이 진심이고 그다운 모습이 변한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관계에서 적당한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면 지나친 포장은 금물이다. 5월 28일 실수 효과. 퀴즈 왕을 뽑는 실험이 진행되었다. 퀴즈쇼에 참가한 사람은 총 4명이었고 그중 2명은 퀴즈를 반도 맞히지 못했지만 나머지 2명은 전부 맞췄다. 그런데 문제를 전부 맞힌 2사람 중 1명이 퀴즈쇼 도중 바지에 커피를 쏟고 말았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퀴즈쇼 장면이 녹음된 파일을 듣고 4명 중 누가 가장 매력적인지 평가해야 했다. 퀴즈도 잘 맞추고 허점이 없는 그 사람이 호감을 얻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전부 맞히고 커피를 쏟은 사람이 가장 큰 호감을 얻었다. 남들 앞에서 실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
완벽해지고 싶은 마음에는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심리가 깔려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보인 사람보다 어설프게 실수한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평가한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며 불완전한 자신과 닮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수가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을 실수 효과라 부른다. 완벽한 사람은 인간미가 없어 보이고 그런 사람 곁에 서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내가 부각된다. 그래서 오히려 호감이 줄어든다. 잘 보이기 위해 완벽해지려는 노력이 아이러니하게도 잘 보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어떤 도전에서 실수했다면 좌절하지 말자. 오히려 그 모습이 당신을 돋보이게 하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7월 3일 주지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마주할 때 어떤 사람은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다. 이성적으로만 사고해 정신없이 바쁘게 행동하면서 감정이 틈타지 못하게 한다. 이처럼 해결책을 찾는 데 몰두하면서 정서적인 부분을 회피하는 방어 기제를 주지화라고 한다. 감정은 논리적 판단을 방해한다. 때문에 주지화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모든 일이 기적처럼 잘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조문객을 맞고 장례 절차와 비용을 꼼꼼히 살피며 완벽하게 장례식을 마무리했다. 여성은 사흘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더 이상 이성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없는 순간이 오자 슬픔이 쏟아졌다. 이 슬픔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그녀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가족에게 발견되었다. 비치볼에 바람을 채운 뒤 물속에 담가보자. 있는 힘껏 누른다고 해서 공이 물에 잠기지 않는다. 세게 누를수록 공은 오히려 더 강하게 튀어오른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안 보이는 곳에 숨긴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억누를수록 오히려 더 세게 반등한다. 감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생하는 것만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7월 20일 열등감. 열등감은 타인과 비교해 자신을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이다. 우리는 열등감 느낀다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열등감은 사실 분명한 존재 가치를 지닌다. 아들러에 따르면 열등감을 가질 때에만 삶의 목적이 생기기 때문이다. 열등감은 우리에게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만들어줌으로써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마음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우월성 추구에서 비롯된다. 더 똑똑해지고 싶다. 더 건강해지고 싶다. 더 말을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우리를 노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나를 만든다. 문제는 우월성 추구에 집착하다가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열등감 콤플렉스다. 열등감이 너무 강해 극복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열등감이 나를 지배하고 그때부터는 못난 모습을 들키지 않겠다는 마음이 앞서 도전을 회피한다. 열등감을 드러내는 시대가 도래했다. 키가 작거나 뚱뚱한 사람은 체형이 비슷한 이들에게 옷을 코디해주고 장애인은 삶의 고충을 드러내는 콘텐츠를 만든다. 그들의 당당함은 열등감을 가진 다른 이들이 세상에 나오도록 든든한 언덕이 되어준다. 그러니 흠이 있다면 그 흠을 밟아보자. 그건 당신을 막아선 걸림돌이 아니라 더 큰 세상으로 인도할 디딤돌이 될 것이다. 8월 11일 넛지.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파리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조준 사격 본능이 발동하여 청결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변기의 파리 스티커처럼 세상이 바라는 목적과 방식에 자연히 따르도록 유도하는 개입이 있다. 바로 넛지다. 넛지란 원래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는 뜻인데 경제학자 탈러와 법률가 선스타인이 특정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부드럽게 개입하는 현상으로 재정의하면서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판매량을 늘리고 싶은 제품을 계산대 바로 옆에 배치하는 것. 횡단보도 근처에 공을 줍는 아이 모형을 설치하는 것. 밟으면 음악이 나오는 계단을 설치하여 걸어 오르도록 유도하는 것. 종이 수건이 줄어들 때마다 지구가 오염되는 이미지를 케이스에 넣어 절약을 유도하는 것. 이 모든 게 넛지가 활용되는 예시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지구를 보호합시다. 이런 문구는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반항심을 불러일으킨다. 누가 몰라? 불편하니까 못하는 거지. 옳은 말이든 아니든 이래라 저래라는 딱 질색인 게 사람 마음이다. 그런 메시지로 행동을 바꿀 사람이었다면 메시지를 접하기 전부터 진작에 바른 행동을 했을 것이다. 교육적인 유도가 필요할 때는 넛지를 활용해보자. 흥미로운 방식으로 옳은 길을 간다는 느낌이 세상도 자신도 윈윈하게 할 것이다. 11월 11일 투쟁 도피 반응. 매일 밤 오가는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아저씨가 있다. 언제나 산책로 중간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로 유튜브 영상을 본다. 30분쯤 걷고 돌아와도 아저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늦은 시간에 나와도 이른 시간에 나와도 마찬가지다. 옷이 날마다 바뀌는 것을 보면 노숙인은 아니다. 아저씨는 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걸까?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걸까?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적이다. 적을 마주하면 우리는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한다. 1. 싸운다. 2. 도망간다. 운전 중에 누군가 시비를 걸어오면 선택을 해야 한다. 1. 상향등을 쏘고 클렉슨을 울리며 싸운다. 2. 더 이상 시비 걸 수 없도록 지나친다.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집이 지옥 같을 터. 역시 선택해야 한다. 1. 피 터지게 물건을 던지고 욕하며 싸운다. 2. 에라이 하고 집을 나간다. 이런 과정을 투쟁 도피 반응이라 부른다. 싸우든 도망가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다. 스트레스에 저항할 때만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도망가려 할 때 오히려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도 하다. 직장 생활을 버티는 것보다 사직서를 던지는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도망가든 맞서 싸우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에너지를 총동원하여 문제를 대비한다.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놀라운 장면은 드물지 않게 목격된다. 투쟁 도피 반응이 우리를 살리는 장면이다. 11월 13일 자가 면역 질환. 대학원 시절 신경성 위염이 반복되자 내과 의사가 말했다. 하는 일 중 하나는 그만두세요. 나는 콧방귀를 뀌었다. 의사 선생님, 선생님만큼 벌이가 되어야 힘들 때 그만둘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은 힘들어도 견뎌야 해요. 그리고 정확히 3년 뒤, 나는 희귀 난치병 환자가 되었다.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었다. 면역계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존재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면역계를 활성화해 우리를 보호한다. 그러나 스트레스의 강도가 강해지면 면역계는 약해진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할 때 병에 잘 걸리고 상처 회복도 더디다. 문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일반 적응 증후군의 탈진 단계에 도달하는 것인데 이때 심각해지면 면역계가 고장나서 세균과 바이러스 대신 신체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자가 면역 질환이다. 자가 면역 질환은 공격받는 부위에 따라 다른 질병이 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원형 탈모는 머리카락을 바이러스로 오인하는 것이다. 진단을 받고 나서야 모든 일을 그만두었다. 소 잃고 고친 외양간이었지만 소만 잃는 데서 멈춰야 했다. 건강은 잃었어도 나는 잃지 말아야 했다. 수입이 없으면 바로 거리에 나앉을 줄 알았지만 살아보니 사라졌다. 견디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날도 만났다. 그렇게 조금씩 회복 중이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힘들면 쉬라고. 어떻게든 사라진다고. 건강을 잃으면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12월 1일 흰곰 효과. 공포 영화를 본 날 잠자리에 들면 무서운 장면이 떠오른다. 생각하지 말자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낮에 봤던 귀신이 더욱 선명하게 머릿속을 맴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웨그너는 실험을 통해 이 아이러니한 현상을 증명했다. 실험 참여 집단 중 한 집단에게는 흰 곰을 떠올리지 말라고 하고 다른 집단에게는 흰 곰을 떠올려도 괜찮다고 했다. 그리고 흰 곰이 떠오를 때마다 눈앞에 있는 종을 치도록 했다. 살면서 흰 곰을 떠올릴 일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흰 곰을 떠올리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종은 쉴 새 없이 울렸다. 이처럼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그 생각에 더 강력하게 사로잡히는데 이를 흰곰 효과 혹은 정신적 아이러니 효과라고 한다. 걱정도 마찬가지다. 걱정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걱정은 마음을 무겁게 하여 걱정을 더욱 키우기 마련이다. 그 사실을 아는 우리는 걱정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토닥여보지만 그럴수록 걱정은 더욱 심해진다. 흰곰 효과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생각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는 대신 생각하지 않으려는 대상이 마음속에 파고들지 못하게끔 다른 것을 생각하면 된다. 흰곰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쓰는 대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다. 점심에 뭘 먹을까 고민해보라. 흰곰 생각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12월 30일 탈동일시. 드라마 속 주인공이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답답함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 역시 그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없다. 상황 속에 있는 나와 상황 밖에서 바라보는 나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아는 실제로 현상을 체험하는 자아와 그런 나를 관찰하는 자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둘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당장 나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 마음 챙김의 기능 중 하나는 관찰 자아와 체험 자아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탈동일시다. 관찰 자아가 체험 자아에 함몰되지 않는다면 나의 모습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다. 주인공을 지켜보는 시청자처럼 정서 반응으로 인한 평정 상태가 무너지는 일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된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런 효과를 벽에 붙은 파리 효과라고도 부른다. 벽에 붙은 파리의 입장에서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나 자신과 정서적으로 분리되어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실제로 벽에 붙은 파리가 되는 상상은 같은 상황에서도 더 적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유발한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 했다. 그렇다면 굳이 가까이 가서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